자, 우리 중개사 시험 대비해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있는데 28회 기출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그 주요 검색창에다 올려놨으니까 그 한번 문제 회차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집에서 한번 우리 시험 대비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28회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중간 난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전체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가 한 8개가 나왔고 나머지 32문제는 학원 예상 문제로서 다 봤던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6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종류는 박스형 문제가 7개입니다.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만든 문제가 7개고 자,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6개, 나머지 문제는 다 틀린 거니까 그 정도 난이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중간 난이도. 자, 41번부터 해설 한번 해보시면,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우리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데, 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이게 바로 이제 하급관청 의견을 듣는 거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도 하고, 변경 지정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자, 이게 바로 변경수립이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하고 변경도 공동수립하면 되는 거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수립하려면 시도, 시군, 의회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할 때는 시군 의회 의견을 듣고 또 시도의사가 공동수립할 때는 요 하급자, 시장군수 의견까지 들어서 변경 수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가 지방 의견 듣고 수립권자 중에서 시도의사는 이런 시장군수 의견까지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된다. 자, 3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을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상급관청과 공동수립이 가능하죠. 우리 광역도시계획 공부할 때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과 공동수립할 수 있다. 상급관청과 공동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3번이 틀리고 3번이 답입니다. 4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4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수립하든지 변경 수립하든지 절차상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고 정답은 3번입니다. 42번 보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죠. 용도지역 명칭 중 도시지역이 아닌 것은 요 1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연녹지나 근린상업이나 전용공업지역이나 생산녹지는 주상공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지역 안에 있는 명칭들 맞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역 바깥에 있는 관리지역에 대한 세부 명칭이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43번.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시가종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자라고 하더라도 자, 이게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신고 없이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가종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일 때는 시가종구역 지정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하는 결정이 들어왔을 때는 먼저 하던 공사는 3개월 안에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안에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1번 틀렸습니다. 신고 없이 틀렸습니다. 자, 국가계획하고 연계돼서 시가종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자, 맞죠? 시가종구역은 원래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하는 건데 국가계획하고 연계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권자가 되는 거니까 2번 지문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2번. 자,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자,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죠. 있다. 위반 결정 주민에게 제한받은 자가 주로 이제 관청이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인 관청이 주민에게 제한자가 주민이죠.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고요. 틀렸고.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국민들한테 구속력이 있으니까 효력 발생일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니까 5번 질문도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한 번에 묻는 기본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국토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정하는 경우, 자, 국토부 장관도 용도지역 정하는 결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용도지역을 땅에다가 정하는 거는 또는 변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보호구역의 변경,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 같은 관청이 도시자연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시도지사도 결정권자가 된다. 도시자연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자, 3번.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를 신설할 수 없다가 있는데 다 틀렸죠.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 같은 관청이 조례로 자, 기존에 있는 9가지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신설할 때 기존 용도지역이나 기존 용도구역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존 용도지역을 강화하는 형태로만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어쨌든 신설할 수 있답니다. 있다. 이 3번 틀렸습니다. 4번. 집단 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추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하는 지구다. 맞죠? 추락지구가 자연추락지구는 독재지역, 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낡은 집에 대해서 추락을 정비하는 지구고 집단추락지구는 집단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추락을 정비하는 지구 맞습니다. 자,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무적으로 하는 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연안짐식관리구역 같은데 또 최근 10년 내 동일한 재해가 2회 이상 발생이 되고 또 재해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이 방제지구 지정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도시관리계획에는 재해 저감 대책도 포함을 해야 합니다. 또 용도지구 여기 있습니다. 방제지구 의무지정이니까 다 맞는 질문이고 이거 3번 질문 자체가 답이죠. 3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자, 국토계획법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고 하는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 의견까지 들어야 된다. 시범도시는 국토계획법 맨 뒷부분 나오고 제가 이제 발간한 그 심화 요약집을 보시면 58페이지 정도나 59페이지 있으실 겁니다.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시범도시라는 건 직권으로 국토부 장관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이런 분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 의견 듣고 지방자치단체 지정 의견까지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지문이죠. 자,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받아서 시범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시범도시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청을 받지 않고도 이럴 때는 그 해당 시범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공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범도시라는 게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 과학의 도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관련 지원 같은 걸 해주기 위해서 도시를 그 주제로 선정하는 건데 이렇게 시범도시를 직접 정할 때는 공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관청이 응모할 수 있으니까 응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요약집에 제 거 5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집도 제가 반대에다 올려놨으니까 파일 형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세 번째, 행정청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로나 공원 만드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 이의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비행정청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가서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도 맞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 인가 같은 거 취소할 때 이것도 청문 같은 거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 세 가지 취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문 같은 걸 해서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청문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5번이 틀렸는데
원래 이제 도시개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국가계획에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계획과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국토부장을 할 때 변경 요청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도지사가 국토부장을 할 때 변경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46번. 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관광특구는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이 도시지역에서 관광특구 같은 거 들어가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신규 개발지가 되는 거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주로 신규 개발지의 뭐 전부든 일부든 범위를 잡아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적 외의지역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도시적 외의지역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법정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심화요약집 45페이지 보시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인데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죠.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같은 것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필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교통처리계획, 환경계획, 경관계획, 건물의 배치나 형태는 포함될 수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건물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임의적 항목입니다. 자, 4번. 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라는 게 들어가면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도로, 소위 말해 이제 보행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 옆에다가 건물 졌을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80%까지가 아니라 100%까지입니다.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주민은 시장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같은 것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주민이 제한 대상 5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5번 지문도 맞습니다. 그러면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47번. 자, 국토계획법 맨 뒤에 가보시면 이것도 주로 신도시에서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역을 보통 정할 수 있죠. 자, 시범도시라는 게 우리가 보통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규 개발지에서 기반시설부터 먼저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정하는 그런 명칭인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들어가면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고 기반시설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건물주들은 땅값과 건물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되면 돈도 내야 되는 거죠. 혜택을 본 사람들이. 처음에 보시면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산정 시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간 용지 비용도 산입이 되는 거죠. 이게 용지 비용 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계산하는 공식에 들어가므로 용지 비용 같은 것들도 산입이 됩니다. 요거는 제 요약집 57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계산하는 식이 있죠. 표준시설 비용 더하기 용지 비용 이렇게 먼저 더한 다음에 연면적과 민간이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해주는 거니까 연면적 곱할 때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만 곱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57페이지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일단 용지 비용도 산입된다. 자, 물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납부가 원칙인데 물납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을.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거뒀으면 특광시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라는 걸 설치해서 이 돈을 관리해야 됩니다. 또 특별시와 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상군수가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의료시설은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0.9고, 자,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0.7이기 때문에 이거 다르죠 서로. 답이 이제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언제 부과받습니까? 부과받는 것은 자, 이거는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안에 부과받고, 그다음에 납부는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될까요?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납부 시점이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는 것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중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건축허가 받고 2개월 안에 부과받고, 자, 납부하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과 시점하고 납부 시점 같은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를 심화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학원에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화요약집의 57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단독이나 숙박 등 29가지 건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중축할 때 건축주한테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이죠.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중축하는 건물주한테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부과 징수하는 비용 이렇게들. 자, 그래서 정답 우리가 요거 4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48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안에, 이게 5년이 아닙니다. 10년 안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안 되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매수 청구는 내 땅을 빨리 사가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10년 정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 자, 그다음 우리가 공동구가 자, 도시개발구역 같은 신규 개발지, 도시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개발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동구를 도로 아래 지하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 도시개발구역 같은 신도시가 200만 제곱미터 넘게 초과하게 개발되면 자, 도로 아래에다가 이런 공동구라는 큰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200만으로 바꿔야 되겠죠. 요거는 10년 200만. 자,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자, 이건 맞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하수관하고 가스관은 공동구 안에 수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심의를 거쳐서. 자, 반대로 우리가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원관하고 쓰레기수원관은 심의 같은 거 안 거치고 공동구 안에 필수적으로 수용을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고, 하수관하고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통과가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공동구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특별시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6명인데 이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매년 하는 것은 안전점검이 되겠죠. 4번 질문 잘못됐습니다. 5번은 20년이죠.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도시계획 시설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20년 내에 시설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는 거니까 이건 20년 실효조항. 1번 질문은 10년 매수청구 조항, 장기 미집행. 이거는 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정답을 3번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종합 문제죠. 이런 것들이 공동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같은 걸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9번.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고 이행보증금도 예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시행자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좀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는 사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화요약집 3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조경 등의 조건부 인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사람들은 이행보증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이 좀 틀렸습니다.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이 해당 도시계획 시설을 1단계로 사업을 해서 보상을 할 건지 2단계로 보상금을 책정해서 보상할 건지 정하는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다른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여기 보상계획이라는 돈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협의와 지방의 의견,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 어렵고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도 심화요약집 35페이지 보시면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수립하는 때에는 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그 돈에 대해서 자, 보상계획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돈 쓰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방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이 아니고요. 2번 맞습니다. 자,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고 광역도시계획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시행자가 행정청으로서 도지사가
자, 시장무 직원을 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면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가계획하고 관련되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거겠죠. 자,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맞고 또 행정청 시행자든 비행정청 시행자든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안 맞아서 불분명해서 서류 송달이 우편으로 안 되면 우편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관청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에 가름할 수 있으니까 공시 송달, 분할 시행, 도지사가 시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것들 다 우리가 관련 페이지는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 같은데 심화역집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50번은 기반설의 종류. 자, 이건 이제 이 기반설 종류는 국토계획법 맨 앞에 용어 정리할 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4번이 답입니다. 이 자연장지는 자, 우리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처리하는 설이기 때문에, 묘지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보건, 위생설로 봐야 되는 거죠. 보건, 위생설. 폐차장은 환경기초 맞고, 하천은 재해를 예방하는 방지설 맞고, 방송통신은 가정으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공급설이고, 그 다음에 이 건설기계 운전하고, 자, 요건 용어가 바뀌었죠. 요건 제가 저기 프린트물에다가 그 기출문제 그 교재는 제가 바꿔놨습니다. 이건 차량 면허 및 검사시설을 바뀌었으니까 바꿔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면허 및 검사시설은 교통설이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틀린 건 이겁니다. 공간시설. 자, 자연장지 같은 것들은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죽는 거랑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보건위생으로 봐야 됩니다. 죽었을 때는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보건위생시설, 죽는 거랑 관련된 시설들은 보건위생. 이렇게. 그리고 50번 문제는 우리 요약집이 제 거 5페이지, 맨 앞에 5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자, 51번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50번 정답은 4번이죠. 자, 51번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는 자니까 특별시든 광역시든 자치시 이렇게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역설의 설치 관리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자, 틀렸죠? 광역설도 기반설이므로 법제 43조 도시계획설의 설치 규정에 따른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공동구 설치 규정이 아니라 도시계획설의 설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번 질문은 광역설의 설치인데 광역설도 기반설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설인 도시계획설의 같은 말로 보고 도시계획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43조 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자, 우리 봉안설, 도축장. 우리 봉안설이라는 게 납골당이죠. 납골당하고 도축장은 죽는 거랑 관련된 거니까 아까 기반설 분류할 때 보건위생이고 또 이거는 또 동시에 광역설이 될 수도 있죠.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광역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광역설 같은 경우도 관련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요약집 5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특별광역자치시장, 자치도의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광역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광역설은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것 또는 2개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은 설치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대표적으로 공항 같은 겁니다. 자, 인천공항 같은 것들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인천공항의 설치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이 주로 이제 인천공항공사 같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5번 지문도 맞는 거죠. 자, 이런 분들 약간 생소하지만 우리 다 교재에 있습니다. 제거 요약집에 33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52번은 자, 용적률의 최대 온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대로 자, 낮은 것부터 높은 곳으로 찾는 거네요. 우리 옛날에 용적률 21가지 외우셨죠 다. 이렇게 보시면 준주거 지역이 500% 이하, 준공업 지역은 상한 중심으로, 중공업 지역은 400% 이하, 일반 공업 지역은 350% 이하,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300%이기 때문에 이 답이 5번입니다. 낮은 것부터 나열하시면 리을, 디귿, 니은, 기역이 되겠죠.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문제죠. 자, 그 다음 이제 53번 문제가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 문제는 왜 어렵냐면,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주로 이게 민간 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규약이라는 걸 만듭니다. 조합이 사업할 때는 정관을 만들고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는 규약이란 내규를 만드는데 규약에 들어갈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자, 그런데 이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포함되는 내용이 요 1, 2, 3, 4번입니다. 청산금 문제, 환지 계획 문제, 채비지, 보류지, 토지평가 협의 이런 것들은 다 환지 방식에 나오는 거고 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같은 경우는 환지 방식이든 수용 방식이든 공청도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우리가 이 대통령령에 있는 아주 세부 조항을 냈고 이거는 우리 방문각 기본서에도 없습니다. 시중에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서 1번, 2번, 3번, 4번이 규약에 들어갈 내용들인데 이거는 환지 방식 쪽에만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들어가고 주된 사무 소재지 변경 같은 경우는 환지든 수용이든 방식을 택했을 때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찾는 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될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가지고 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환지나 수용 쪽 둘 다 사업 방식을 취했을 때 둘 다 들어가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54번 문제. 자, 5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죠. 그 변경 사유 중에서 여기 2년 실시계획 인가에서 공사 착수 2년 안에 사업을 하면 변경 사유 맞죠. 사업 절차상 실시계획이 2단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사업 착수 3단계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근데 시행자 지정 주소 그다음에 3번이 잘못됐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는 1단계니까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았으니까 3번을 1년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1년으로. 자, 시행자 변경사유 되게 중요한 조항이고 한 문제짜리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 자, 시행자가 부도나서 사업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되면 시행자가 잘못한 거니까 시행자를 당연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자가 부도나거나 실시계획 인가 취소도 시행자가 어떤 잘못된 그런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인가 취소한 것으로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55번. 자, 주택보에 따라서 건설업자에게 자,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자, 대행하는 자. 자, 이게 보시면 주택법상 일부 업무가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죠. 이 대행이라고 해서 제가 의학집에 73페이지를 보시든지 여러분들 관련 책에 이 도시개발법 시행자 파트에서 대행이 뭐냐면 공공시행자가 실시설계, 부지조성, 기반설공사, 토지 분양 업무 4가지 업무를 일부가 4가지 업무입니다. 자, 이것도 다른 회차에서 기출문제 나왔었죠. 자, 지금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입니다. 1번에 국가나 지자체, 2번에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 4번에 지방공사 이렇게 공공이 자,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4가지 업무를 자, 주택법상 건설업자가 전문가니까 대행시킬 수 있는 거. 자, 일부 업무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실시설계, 부지조성, 기반설공사, 토지 분양 업무 이렇게 4가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자, 대행시킬 때 공공만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밑에 리을번입니다. 리을번 보시면 여기 리을번이죠. 우리 공공주체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이 한국관광공사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시행자인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고 여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이거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이거는 민간 시행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공공이 4가지 업무를 주택법상 건설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 73페이지 요약집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각자 가진 제거 요약집 아니더라도 다른 교재에 보시면 이 대행이라는 업무는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기억, 니은 2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56번 문제입니다. 자, 56번은 도시개발법에는 맨 마지막 부분에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틀린 것은 자, 이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안에서 이 조례로 상환기간을 정하는 거죠. 나중에 현금 상환하는데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이 상환기간을 정하는 거니까 1번 틀렸습니다. 자,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맞습니다.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기산점부터 여기 5년에서 2년 이렇게 상환기간이 있고 자, 3번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급계약 자, 이게 이제 이 도시개발채권은 의무적으로 강제 매입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주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도시개발채권을 매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 요약집 85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자들, 공공주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 다음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그리고 이제 국토법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자, 국토기획법에서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도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현금 상환이기 때문에 무기명 발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 후보자가 매입할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한 경우에는 착오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초과 매입한 경우는 자기가 매입할 물량보다 더 많이 쳤고 많이 매입한 부분은 자, 예외적으로 중도 상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원래 상환기간 전에는 중도 상환 안 되는데 이렇게 착오로 인해서 초과 매입했다 그러면 중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우리가 요거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상환기간 요거 1번 잘못됐습니다. 자, 57번 문제.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지금 보시면 틀린 것이죠. 자, 보시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끝내면 자, 당연히 관부나 공고에다가 공고해서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고 2번 이어지죠.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고 나서 60일 안에 바로 환지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번 지문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1번 지문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자,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관보나 공보에다가 공고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고 준공 검사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하고 준공 검사까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 검사 없이 그냥 바로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1번은 자 이게 지정권자가 아닌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자 공사 끝나면 지체 없이 관보나 공보에다 공고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에 준공검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60일 안에 환지 처분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를 끝내면 공사 완료라는 걸 관보나 공보에다 공고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으로 가는 겁니다. 환지를 법적으로 주는 거. 지정권자가 시행자는 준공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하고 바로 60일 안에 환지 처분으로 가야 됩니다. 60일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체환지 처벌을 받은 자는, 자, 입체환지는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들이 신청해서, 나중에 입체환지는 주로 이제 아파트죠.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을 받는 아파트 형태로 받을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인 아파트 형태로 받는 겁니다. 자, 받는 날짜는 효력 발생일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채비지가 아닌 보류지면 주로 공공설 용지죠. 채비지는 나중에 이제 외부인들한테 팔아서 공사 비용에 쓰는 거고, 이 보류지라는 토지는 이제 공공설 용지, 도로나 공원, 학교와 같은 기반설 용지이기 때문에 이 보류지는 이게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취득하는 거고, 채비지는 이건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 매각을 할 거니까 이 채비지 말고 이런 보류지, 채비지가 아닌 이런 보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만약에 채비지라고 문제가 나오면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행사할 이의 없는 지역권. 자, 우리가 보시면 환지가 이루어졌을 때 종전토지의 지역권이 그대로 존속하다가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는 거. 소멸하는 건 반드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다음 날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날 되면 새로운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소멸되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하는 겁니다. 다음 날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58번도 좀 심한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심한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자,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변경할 때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제 요약집의 67페이지를 보시고 여러분 교재 중에서 개발계획 파트를 보시면
한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동의를 안 받는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12m 미만 도로면 경미한 경우로 봐야 돼요. 해석할 때. 12m 미만, 그 다음에 요거, 여기 기반시설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가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1번 지문이 12m 미만 도로를 또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경미한 변경이므로 동의 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되면 이것도 경미한 경우 때문에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지문도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면 이것도 경미한 변경이라서 동의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고, 4번은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분할된 지구를 통합하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용 예정 인구가 이건 100분의 10 미만입니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고 3,000명 미만으로만 증가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67페이지 요거는 제가 요약집에 넣어놨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개발계획을 한지 방식으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면적 3분의 2와 토지수요다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동의를 안 받고도 변경하는 사유들이 있었다. 그 중에 4번은 아니다. 4번은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9번은 이제 정비법으로 가서, 자, 재건축 사업에 관한 안전진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시장문수 등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자, 이게 바로 이제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입니다. 자, 안전진단은 기본계획에서, 정비법에서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으로 넘어올 때, 그때 안전진단이 직권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안전진단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문수 등이 시장문수 구청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시장문수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직권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또 안전진단을 직권으로 안 하면 토지등 소유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입도로 등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땅 위의 건물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안 받고 바로 그냥 정비계획 재건축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진입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하려면 그 위에 있는 도로는 자동적으로 철거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 같은 거 안 받고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바로 그냥 재건축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같은 경우는 현지유사라는 걸 해서 건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물의 마감, 노후도, 주거환경의 적합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안전진단 통과할 때 첫 번째로 통과할 현지조사, 예비조사죠. 시장문수 등은 현지조사 같은 걸 해서 일단 유관검사는 예비검사라는 걸 통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구조 안전성이나 건축물의 마감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정식으로 안전진단 실시하라 할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시도지사는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었죠. 맞습니다. 요거는 5번 지문하고 관련이 있는데 시장문수 등 시장문수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정비계획의 수립을 확정한 겁니다. 자,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확정되면 그러면 국토부 장관한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게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도지사한테 시장문수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관련 내용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5번이 틀리고 이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안전관련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안전진단 관련 내용들도 제거 요약집에 99페이지 보시면 나오고 그러면 각자 가진 그 교재에서도 안전진단 파트를 보시면 시도지사가 국토안전관련한테 적정 검토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 시장문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나서 적정성 검토가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 위아래가 순서가 좀 바뀌면 시간상으로 맞는 거죠. 어쨌든 정답은 시장문수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결과 보고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정답 우리가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60번 문제가 우리 28회 문제에서 최고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정비법에 대통령령의 별표를 낸 겁니다. 별표.
이런 별표까지는 원래 좀 너무하죠. 시험 문제 난이도가. 이게 국토계획법에 또 대통령령 이런 거 있고 정의법도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통령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표들이 있습니다. 세부표. 그걸 낸 겁니다. 자, 답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약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정비 기반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또 재해가 생겼을 때 피난 구조 활동이 곤란하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세부 조건. 여기 정비 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이 해당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환경 대상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생겼을 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거지 재건축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네, 3번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그 환경이 맞습니다. 3번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이 맞다. 자, 노후를 향한 건물 수가 기존 세대수의 200세대 이상인 지역들, 이것들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요건이 맞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대상이 되고, 또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노후를 향한 건물 노후를 향한 건물 수가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고, 노후를 향한 건물의 연면적도 전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재개발 사업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5번 질문도 위에 거랑 조건은 같습니다. 노후를 향한 건물 수가 전체 건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정비 기반설 정비에 따라서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다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이렇게 과소 토지로 이렇게 토지가 들어가서 불량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재개발 사업하는 적이 맞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요거 2번으로 보시고, 최고 어려움 이런 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겁니다. 이런 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법에 본 법률 내용도 많은데 대통령령 별도까지 본다는 건 너무한 거고, 이런 건 사실은 좀 문제 내시는 분들도 좀 너무한 겁니다. 자, 61번 문제. 정비 기반설에, 우리가 평이한 거죠. 정비법에서는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것도 있었고, 또 재개발 아파트 단지 바깥에 나가면 정비 기반설 같은 것도 있었죠.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 공동 작업장, 이거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같이 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동 이용설,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은 다 공짜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정비 기반설이 맞습니다. 하천, 재개발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고,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 같은 경우도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공원을 말하기 때문에 정비 기반설들, 이것들은 기본 문제로 맞추셔야 되겠고, 자,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자, 정비법에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1번부터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방식이 4가지가 있고, 그 중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지만 맞습니다. 자, 2번은 국토부 장관이 조합이 요청을 하면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거는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짓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이거는 92페이지, 제 거 요약집의 92페이지 보시면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전체 주택수 중에서 100분의 20 이하까지,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할 때는 100분의 20 이하까지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100분의 20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하는데, 근데 재건축에는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건축하고 안 맞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 할 때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수 같은 거 하는 의무가 없고, 대신 우리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전체 주택 중에서 100분의 20 이하까지 임대주택을 줘야 되고, 그럼 임대주택을 지면 그게 이제 다시 우리 제 요약집에서 123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자가 누구냐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토주택공사 등이 조합이 요청을 하면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2번은 일단은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했을 때 임대주택의 인수 같은 것들이 나오고, 또 인수자도 국토부 장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토주택공사 등이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조합 요청을 하면. 그 중에서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3번 질문도 이것도 좀 잘못됐어요. 이거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자, 이거를 요청하는 자가 시도지사가 아니고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세입자나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나 연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요청을 하면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다시 한번. 자, 이게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비율이 있습니다. 100분의 20 이하까지. 그러면 그걸 지어서 그거를 누가 인수해 가는 거냐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이 그거를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그럼 인수한 임대주택 중에서 누가 요청을 하면 시도에서 요청이 아니라 그 인수한 임대주택을 누가 요청했을 때, 세입자들이 요청했을 때, 그리고 종전 토지가 정비사업하기 전에 종전 토지가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가진 사람, 종전의 주택의 연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요청을 하면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을 해야 됩니다. 요청자가 틀렸습니다. 해설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4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남는 게 있을 때는 요거를 임대주택 공급받는 자, 외의자한테 추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특히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했고 자, 원래 임대주택을 받을 대상자한테 공급하고 남는 게 있을 때는 원래 대상자 외의자한테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관리처분계획상 종전 토지나 건물의 주거 조정 면적이나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범위 안에서 이거를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게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면적 같은 거 없이 그냥 종전의 토지나 종전 건축물의 면적이나 또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금액이 크면 그 가격이나 그 주거 조정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더 받는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이 5번 지문 자체는 이제 관련 요약집을 보실 때 관리처분 계획이니까 12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제곱미터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종전 토지나 건물의 면적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 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요 4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이고 지문 자체도 어렵습니다. 특히 2번하고 3번 지문들 되게 어려운 거니까 92페이지하고 관련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하고 123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63번 문제.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고른 것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원래는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두 개를 다 얻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세입자 수가 토지동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앞에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만 받아서 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업법 맞네요. 자, 니은번.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서를 새로 설치 확대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자, 정비기반서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주고 스스로 주택을 보전 개량하는 방법과 환지 방식하고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거환경 사업은 4가지 방식이 있고 혼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주거환경 사업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서 임시 거주시키거나 아니면 전세금, 융자월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주거환경 사업의 특징으로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이런 것들 정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정의법이 이 회차 때 어려웠는데 심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자, 이것도 보시면 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자, 조합의 정관의 내용들인데 이것들도 제가 그 해설집에다가 이제 정관의 내용들을 붙여놨는데 여기서 이 의결 정족수 요거 여기 3번의 대의원의 법정 의결 정족수는 법에 따라 정해지는 거지 이거 과반수 의결로 통과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정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들어갈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정관에 포함되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3번으로 보시고 심한 문제는 너무 깊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65번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지역이나 직장조합원이 되면 자, 조합원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조합원지를 교체할 수 없죠. 다만 조합원이 사망해서 상속받는 사람은 조합원 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조합원지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 같은 세대주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근무지의 변경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빼서 나오더라도 신구청장이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세대주로 보고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원래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무지 변경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를 이렇게 옮겨와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세대주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되겠고,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탈퇴 같은 경우에서 탈퇴해서 우리 지역 조합원은 주택 건설 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원 수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조합원이 탈퇴해가지고 주택 건설 예정 수의 50% 미만으로 인원수가 줄어들면 신규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추가 모집 같은 거 할 때 4번님 보시면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이 추가 모집 공고가 아니라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우리가 추가 모집 사유가 돼서 추가 모집을 한다. 그럼 추가 모집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조합원이 그 사람이 이제 무주택 세대주인지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는지를 그거를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은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5페이지의 요약집 보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 모집에 따라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그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4번하고 5번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고 185페이지 보시면 조합원을 추가 모집을 하거나 그다음에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6번 문제. 자,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건 바로 리모델링 주체가 3개가 있다는 거죠.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할 때는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동의,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도 전체 동의니까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될 때도 전원이 동의를 받아서 대표회의가 사업 주체가 되는데 신구청장한테 허가 신청하기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 주체가 될 때, 리모델링 주체가 될 때도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한 소유자 중에 일부가 동의를 철회하려면 허가 신청, 리모델링 허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자, 위로 자, 기존 동 위에다가 3층까지 여기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까지만 수직 증축을 할 수 있고 또 4번 지문이 자, 요 결이라는 게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주택 단지 전체에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인데 그냥 간단하게 전체 3분의 2 각동별 과반수동이 얻어서 리모델링 결이 얻어가지고 이게 바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얻어야 되는 동의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니까 이거 결의를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 받아야 되는 동의요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는 세대 면적 증축이든 세대 수 증축이든 증축형 리모델링은 모두 신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정답 우리가 이거 2번으로 보셔야 되겠죠. 17번 문제. 주택법상 용어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돼야 되죠. 그런 폭이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로 불가되어지면 별개의 단지로 분리가 되는 거니까 10m짜리 폭으로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야 됩니다. 1번 틀렸고. 자, 우리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600개 이상 받고 나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공구라는 게 이제 1단지, 2단지 개념인데 이 공구는 한 공구당 300세대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공구 300세대 이상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착공신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2공구도 또 300개 이상 개수를 정한 다음에 2공구도 착공신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공구 다음에 시간을 좀 이렇게 두고 나서 2공구 들어가는 개념으로 300세대 이상씩은 들어가야 된다. 공구별로.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아파트 한 세대를 내부를 벽을 막아서 자, 월세 같은 걸 줄 수 있는 아파트니까 자, 일단은 주택의 내부 공간을
구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구분 소유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구분 소유를 할 수 없어야 됩니다. 3번 틀렸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가 있는데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되므로 500세대로 지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는 공공택지가 맞죠. 이게 5번이 정답이네요. 공공택지가 맞습니다. 자, 68번은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정한다는 것은 주택가격이 막 급등할 때죠. 이런 이제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세부 요건이 기업권의 최근, 직전, 자,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을 조사해서 전체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적이니까 2개월간 전체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1,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작은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적들, 그리고 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적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세부 조건이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학원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5대1, 3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68번에 보시면 이거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요약집 208페이지 보시면 되고 여기 갖고 계신 요약집에서 투기과열지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69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대지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자,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사용 권한 같은 거 확보하는 거 있었죠. 설립인가 받을 때.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려면 대지 80% 이상 사용 권한도 있어야 되고 추가로 소유권은 15%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탈퇴한 조합원은 주합 규약. 자, 조합은 등기 안 하기 때문에 정관이 아닙니다. 자, 주택조합은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여기 정관을 만들지 않고 규약을 만드시면 돼요. 자, 법인이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자, 일단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이 가지고 있는 내규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의 환급을 낸 돈 중에 일부는 공제하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을 구성을 하고 조합원은 10명 이상이다. 자,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 직장조합일 때만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이고 조합원 수는 최소 20명 이상은 돼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 3번 지문 자체는 지역 직장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고 최소 인원수는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틀렸다고 하셔야 됩니다. 리모델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질문이 이게 이상한 질문이죠. 3번 질문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조합원을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인데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을 충원하거나 재모집 같은 거 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방법이니까 이것들 다 우리 지역조합에서 우리가 많이 다룬 겁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보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계획 승인은 단독주택 30개 이상 받는 건데 이 한옥은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을 반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자, 2번지 보시면 전체 주택수가 60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09, 300개 나눈 다음에 공구로 나누어서 착공할 수 있고 209도 300개 이상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전체 주택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공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9 먼저 착공신고하고 얼마 있다가 209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600세대 이상이면 300개, 300개 이상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공사를 해야 되고 연장을 할 때는 5번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거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답변 통보 오는 건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통보가 옵니다. 자, 그것도 아까 보신 질문들이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70번에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군수는 자, 주택을 공급이라는 게 우리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을 짓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게 공급인데 자,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걸 따로 받아야 되죠. 공급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공공주체를 제외하고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나서 모델하우스 오픈이 가능한 거니까
공급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군수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 같은 것들을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감자재 목록표라는 거를 신청할 때 내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런 마감자재 목록표를 갖고 있다가 입주자가 요구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도 제거 요약집에 202페이지 보시면 나오고요. 자, 2번이 문제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와 다르게 설치 시공하게 됐다. 자, 우리가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사용한 마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또 마감자재가 품귀 현상이 생겨서 그 자재로 시공할 수 없을 때는 당초의 마감자재보다 더 품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좋은 품질로 해야 되는 거지 더 안 좋은 거로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자, 2번 질문 틀렸습니다. 기존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설치 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정답이 2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재로 시공을 하려면 당연히 입주정자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공공택지에서 이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는 우리 주택법으로 정한 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또 적용되지 않는 예외고요.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정답 우리가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건축법의 적용을 이제 건축법으로 넘어갔죠. 12번부터. 자, 우리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1번이죠, 1번. 자, 컨테이너.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 창고, 철문 한 대. 자, 창이 공장 안에 컨테이너 간이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죠. 근데 컨테이너 주택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요거 철도 선로부지 안에 운전보안시설 보행서 같은 경우는 철도법 적용을 받으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거고, 자, 지정 임시지정 문화재. 자, 요거 이제 가정문화재가 임시지정 문화재입니다. 자, 임시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도 건축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하천의 수문 조작실 같은 경우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번은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13번은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는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100% 확보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죠.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 1번. 자, 우리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뭐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우리가 대지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지만, 다만 그 지어지는 건물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일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호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우리 복도라든가 현관 이런데 그런 걸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 15조에 따른 결의, 이게 5분의 4결입니다. 그런 거 증명이 되면 이것도 소유권 100%가 없더라도 공용부분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하려는 대지가 국유지일 때는 이 관리청이 건축주와 대지를 매각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앞으로 이제 토지가 확보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행정관청이 확인서를 써줬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이 없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거죠. 자, 기억은 틀리고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이거는 대지 소유권이 현재 확보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자유가 맞으니까 니은 디귿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우리 건축부에서는 분쟁 전문위원회라는 데가 있죠. 이 분쟁 전문위원회가 이 조정신청, 재정신청 같은 거 들어가면 그걸 해결해 주는 데가 있었죠. 보통 이제 국토교통부에는 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만 있고,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각종 분쟁이 생기면 그런 거를 조정, 재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4번을 보시면 시공자랑 주민 간의 분쟁, 기술자와 주민 간의 분쟁, 또 주민 사후 간의 분쟁 같은 것들 해결해 주는데,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자의 분쟁은 이거는 건축 분쟁 전문이라고 해결해 주는 대상이 아니다. 4번 아닙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보신 거죠. 건축주하고 감리자는 건축 관계자하고 건축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 관계자들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 대상이 되는 겁니다. 4번 지문은 관청하고 허가 신청자의 분쟁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해 주는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5번.
건축법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선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선을 수선할 때 30 이상은 돼야지만 대선이기 때문에 맞고, 자, 지하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지하 점포도 건축법상은 중물이 되는 거니까 2번 틀렸네요. 자, 우리 건축법의 기본 정의가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또 이에 딸려있는 대문이나 담장, 또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점포나 창고 이런 것들도 건축법상은 중물이 맞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자, 구조 계산서와 시황서도 설계 도서에 들어가는 거고, 이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가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m 미만이면 도로 폭이 2m 이상만 되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막다른 도로의 구조, 이 길이하고 이 도로 폭 너비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고층 건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 건물, 이 초고층 건물로 바뀌면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건물로 바뀌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에서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의 허가 말고 축조 신고로 짓는 가설건물도 있었죠. 이것도 가설건물을 허가받고 짓는 거는 도시계획설 예정돼서 짓는 거고, 그 밖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 공사용 가설건축물들은 신고로 짓는 건데, 여기 견본주택 같은 것들은 면적이 없습니다. 견본주택이나 공사용 가설건물은 면적이 없는데, 여기 도시계획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해야 되고, 자, 3번이 틀렸는데 조립식 구조의 경비용 가설건축물로 이게 1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물이고 10제곱미터 미만이 건축법상 가설건물로 인정돼서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2번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1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야외흡연실도 50제곱미터 미만이면 가설건물 신고로 질 수 있고, 또 임시사무실도 이 기간 현재 쓰고 있는 임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요약집의 143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77에 보시면 건축법상 사전 결정, 우리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에 대한 문제. 자, 보시면 자, 사전 결정을 내주는 사람은 건축허가권자죠.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사전 결정을 내주는 관청도 건축허가권자입니다.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나오는지 여부와 규모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동시에 신청자가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뭡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 결정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죠.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것들이 의제가 되고, 그런 거 의제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전결정 내준 허가권자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맞고, 자,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자, 5번이 문제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많이 한 거죠.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 기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하면 사전결정력이 상실되는 거니까 착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결정 신청 통지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 기간 안에 건축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력이 상실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78번도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축법에서 이 건축협정 같은 걸 체결해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협정이라는 게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들이 전원이 합의하면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죠. 자, 이때 관련 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 거 요약집 172페이지 보시면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 건폐율, 부설 주차장, 개인 하수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통합 적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건폐율, 계단 설치 같은 것들은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주차장, 지하층, 부설 주차장, 개인 하수 처리 요거,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요게 바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자, 건축 협정을 해서 개별 건물마다 주차장 같은 거 설치하지 말고 지하층 설치하지 않고
통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니은번을 빼고 보시면 정답이 요거 3번. 자, 거기 보시면 니은번 빼고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약집 172페이지 보시면 건축협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업인이 되기 위한 자는 보시면 자, 보시면 1번에 자, 꿀벌 10군 이상만 사용하면 농업인 되는 거니까 1번이 맞네요. 가금은 1천수 이상이기 때문에 500수면 안 됩니다. 자, 1년에 축산업에 120일 이상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100일이면 안 되고 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돼야 되는 거죠. 100만 원이면 미달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비닐하우스 같은 거라든가 온실 설치해서 할 때는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300제곱미터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이게 1번입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들. 자, 우리 80번 문제는 개정사항이 있죠. 개정사항을 고려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유효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자, 우리 농지법에서는 대리경작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죠.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100분의 10. 자,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토지 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100분의 50.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100분의 25가 들어가시겠죠. 우리가 기존에는 100분의 20이었었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자, 처분명령을 자, 농지의 처분 사유가 되어서 농지를 안 팔면 처분명령 6개월짜리 한 번 더 받죠. 처분명령 이행을 안 하면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가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답이 요거 2번이 맞습니다. 요거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25로 개정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우리 시험에 충분한 준비를 좀 하시고요. 기출문제집이라든가 기출문제 제가 회차별로 정리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 밴드에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핵심 요약집은 제가 mp3 만들어서 mp3 음성 강의로 하루나 이틀 정도 공부업 전체 내용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핵심 요약집 책에도 핵심 요약집 받으시고 mp3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 같은 것들 이 밴드에서 다 받을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이 밴드에서 공법 배문화로 검색하시면 자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회차 정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